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네,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 후련하다가 찜찜해지고, 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으면 답답하다가도 잘했다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 참는 게 훨씬 더 득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알게 마련이고,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 뭐 깨름직한 말, 막 이런 말, 뭐 혼자 영웅 된다고, 혼자 총대 맨다고 하다가 조직 질서를 바로잡네 이런 소리 하다가 오히려 그게 조직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사자와 나와의 사이만 틀어져 있고, 조직은 조직대로 아무 탈 없이 잘 굴러가기만 하고 말이죠.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는 말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같은 말도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난 뒤끝은 없어. 난 솔직한 스타일이야. 이런 핑계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후련하다가 그러다가도 찜찜해지고,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답답하다가도 잘했다 싶고, 자, 그럼 조금 답답하더라도 잘했다 싶은 쪽으로 가보기. 네, 좋은 책, 좋은 음악,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AM1660에서 K라디오에서 오랫동안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 5시에 방송을 하다가 지금 봄 개편으로 저녁 10시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목소리라고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연이나 신청곡이나 낭독이나 또 소개를 원하는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국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톡 이용해 주셔도 되고, 또 낭만스럽게 우리 책 방송이니까 편지 보내주시면 또 아주 알차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어떤 명작이 기다릴까요? 본격적으로 노래 듣고 돌아와서 시작합니다. 러블리 타운 그랜트 셰퍼.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지난주에 이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동기부의 전설이 되어버린 책, 그랜트 카돈 10배의 법칙. 네,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두 번이니까 1부, 2부 이렇게 됩니다. 이 책에 이제 급한 마음에 요점, 정수만 담아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2011년도 국내 출간되었다가 절판됐는데, 이 책 중고가가 30만 원을 넘을 정도로 값어치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기현상으로 올해 3월에 재출간되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10년 넘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독자가 주저없이 자신의 성공과 동기부여의 인생책으로 뽑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흙수저로 태어난 저자가 개인 파산 또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억만장자로 성공한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명문대를 나오지도 못했고 마약에 찌든 20대, 운도 지지리도 없었고 또 부모 아버지까지 일찍 여인 이 저자가 어떻게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쌓고 탁월한 사업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간 성공을 연구하면서 저자가 무수히 받았던 질문, 성공을 보장해주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0배의 법칙입니다. 10배의 법칙은 한마디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라. 보통 수준, 평범한 행동,
일반적인 사고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보통은 바로 실패다. 성공하려면 기존 물들어 있던 통념, 습성, 관행 모두 버려라.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셋, 그 행동 방식으로 완전히 갈아타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할까? 그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10배 더 행동하고 10배 더 생각하고 10배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행동력과 사고력을 가질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고 생각하고 또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고 그렇게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낳은 자리이다. 흥미진진한 우리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의 책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저자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를 10배의 법칙이라고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배의 목표 달성, 10배 마인드셋, 10배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성공에 대한 얘기, 자신감, 또 10배 마인드셋, 행동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관리 페이지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요즘 고민하고 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풍요롭게 누리는 데 관심이 있다. 나는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워라벨이라는 말 요즘 많이 인용되는 단어죠.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Work-Life Balance. 이렇게 줄여서 이제 한국어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화두가 됐어요. 이제 젊은이뿐만 아니라 중년의 삶에게까지 녹아져 온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80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지금은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는 120시간 근무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워라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춰야지. 좀 쉬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돼.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단어 자체가 이 워라벨을 외친다는 게 일은 적당히 조금 하면서 인생을 좀 더 즐기는 건데 이게 일은 조금 하고 많이 놀겠다라는 말과 이제 상응하는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었었는데 저자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네요. 모든 영역에서 풍요롭게 누리는데 나는 관심이 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과 혜택을 깨달은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저자가 말을 하는 거는 10배의 법칙이잖아요. 행복을 위해 10배로 노력을 하는 거죠. 행동력을 보이는 거죠. 1과 3 둘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삶을 분리해서 12시간 일하고 12시간 휴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과 휴식을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 10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근무 시간, 물리적인 어떤 효과를 뜻하는 것만 아니고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하면 10배가 가능하지 않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10배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한다면 하루 80시간 일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보이는 것. 네,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배 법칙은 우직하게 성실하게만 일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와 도전과 태도와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라이스가 부르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함께 듣겠습니다. 성공을 이루려면 정확히 얼마나 행동해야 하나요? 내가 오랫동안 받은 질문이다. 모든 사람이 남들은 모르는 손쉬운 방법, 지름길을 찾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 너무나 당연하게 지름길은 없다.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운을 얻을 가능성은 커진다. 숙달되고 일관되고 지칠 줄 모르는 행동만이 결정적 요소다. 적절한 행동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발휘하는 것이 사업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적절한 행동량을 발휘하지 못해서이다. 행동을 더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량을 4가지 항목 또는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해 보겠다.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수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둘째, 뒷걸음질 친다. 셋째,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넷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이 4가지 수준을 하나씩 다루기 전에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특히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4가지 수준의 행동을 모두 한 번씩은 해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커리어를 쌓는 일에는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지만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면에서는 완전히 뒷걸음질 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뒷걸음질 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에는 또 보통 수준의 행동을 하고 나쁜 습관은 지나치게 엄청난 행동량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분명히 당신은 최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영역에서 탁월해지고 1등이 될 것이다. 기름지고 튀기고 짜고 맵고 단 음식만 좋아한다면 당신은 그 영역에서 탁월한 몸무게를 얻게 될 것이고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당신의 사고력과 문장력은 탁월해질 것이다. 불행히도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1번에서 3번 수준으로 행동하고 시간을 낭비한다. 즉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선에서 인생을 보내고 만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질 치기는 실패의 출발선이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평범한 존재로 남게 된다. 엄청난 행동량을 보이는 사람만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룬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25살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나는 방향을 새로 설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데 썼던 에너지를 성공을 이루는 데 쏟기로 결심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었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되게 훌륭한 롤 모델이었다.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익히 아셨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셨다. 그리고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다. 그 결과 아버지가 경제적 보상과 개인적 성취감을 누리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한 성공을 이루는 일이 당신의 가족, 교회, 명예, 심지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 단지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말았을 뿐이었다. 실패의 길과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난 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커리어 발전에 쏟았다. 25. 이후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는 내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엄청난 행동량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한 세일즈 일이든 최초로 창업한 회사 일이든 나는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했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보통 수준의 행동으로 만족하는 법도 없었다. 나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끈기 있게 엄청난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며 힘차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엄청난 행동은 흔히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당신에게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수준의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29에 세미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10배의 법칙을 활용했다. 아침 7시 일과를 시작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판촉 전화를 걸어 여러 회사의 영업부서와 경영팀에 프레젠테이션을 제안했다. 하루에 방문한 회사만 무려 40개가 됐다. 한 번은 텍사스주 엘파소에 갔다. 처음 가보는 도시였고 아는 사람이 전무했다. 당연히 나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곳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나는 모든 회사를 조사했다. 그들 모두를 고객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러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많은 거래처를 확보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이 내가 사업체를 키운 방법을 옆에서 보고 배우겠다며 나를 따라다닌 적이 있었다. 그렇게 3일을 따라다닌 후 그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당신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닌 것뿐이에요. 완전히 지쳤어요. 나는 내 인생이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방문한 지역의 사업주를 모두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판촉 방문을 통해 엄청난 행동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행위를 했을 때보다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이 경험이야말로 아주 귀중한 교훈이었음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인드셋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평범한 날을 보내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하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다. 나는 엄청난 행동량 발휘에 계속 전념했고 마침내 엄청난 행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려면 다가오는 기회는 전부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내 아내는 배우다. 그리고 나는 항상 아내에게 모든 오디션에 참여하라고 말한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배우기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말이다. 스크린에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보다 연기를 엉망으로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쪽이 더 낫지 않은가? 내가 다 망쳐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아내는 말한다. 그럼 나는 말한다. 할리우드에 연기 못하는 배우는 넘쳐나.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연기를 하고 있잖아.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원하는 배역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배우의 목표는 어떤 식으로든 관객 눈에 띄고 사람들 뇌리에 남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당신의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한들 당신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 오히려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돈과 권력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누군가가 당신 집으로 찾아와 당신 꿈을 실현시켜주는 일은 없다. 누군가가 당신 회사로 찾아와 신제품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는 일 또한 없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돋보이려면 또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와 회사를 소비자에게 알리려면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나는 가장 최근 저서인 1등이 아니면 꼴찌다에서 지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내가 말하는 지배는 물리적 지배가 아닌 대중을 사로잡는 정신적 지배다. 당신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 회사를 보고 바로 당신을 떠올린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훈련에 매진하라. 그러면 당신은 무명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영역 어디에서든 성공을 이룰 것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1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그랜트 카돈의 성공을 위한 안내서 10배의 법칙입니다. 자,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1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 2곡 선곡해봤어요.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또 올리비아 뉴튼 존 If You Love Me, Let Me Know 두 곡 듣고 돌아와서 저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낯서네요. 오랫동안 몇 년간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했었는데 봄 개편으로 시간대가 늦춰졌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내 인생의 명작 진행됩니다. 저는 김하준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렇죠. 라디오 특성상 어떤 일정한 시간대에 듣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많이 들으시다가 또 아닌 밤중에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하시고 아니 이거 뭐야 방송 국이 바뀌었나 뭐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봄 개편으로 시간대가 이동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말 저녁 매일 밤 10시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책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오디오 북이기도 하죠. 책 그다음에 오디오 같이 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선해서 선정된 책을 열심히 읽고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을 또 인상적이고 도움되는 영감이 되는 저자의 문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작과 함께하는 또 좋은 음악 곁들여서요. 늦은 밤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랜트 카돈의 저서 10배의 법칙입니다. 이 저자는 동영상을 제가 참 많이 접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네, 포스가 덜덜덜 하고요. 또 뭔가 자기 확신에 찬 그 성공한 사람은 확실히 태가 다르죠. 저자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인생을 10배로 살아라입니다. 적당한 목표, 적당한 성과, 적당한 과정이 아니라 남들보다 10배로 노력하고 10배로 행동하고 10배의 목표를 계획하라 이거죠. 적당히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는 적당히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냥 렌트비나 내고 사는 거지 뭐 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렌트비 내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2배, 3배가 아닌 10배로 노력하고 10배로 행동하고 10배의 목표를 가진다면 뭐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5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3배가 되면 어떻고 2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이란 무한정하기 때문에 10배든 100배든 그 목표로 가는 길은 잠재력이 안내할 것입니다. 아둥바둥 미친듯이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목표를 높게 잡고 그것에 해당하는 행동력을 보여라를 이 저자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신의 잠재력에 비하면.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책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왜일까?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설정한 다음 아예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수없이 본다. 나는 목표 설정을 다루는 책을 많이 읽었고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했다. 하나같이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목표를 낮게 세우면 성과 역시 적게 얻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원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충분한 행동을 많이, 자주, 끈기 있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른바 현실적인 목표에 열광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어느 누가 기껏해야 그저 그런 보상을 얻는 일에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때 포기해버린다. 열정을 유지하려면 다른 데 주의를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목표를 매우 원대하게 세워야 한다. 평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허탈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이 목표에 너무 관심이 없다.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목표를 적어보는 시기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 중 가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당신이 날마다 하는 행동에 따라 당신의 삶이 좌우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한다. 첫 번째, 목표를 날마다 적는다. 두 번째, 목표는 원대할수록 좋다. 이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날마다 행동에 박차를 가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실망하게 되어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목표를 낮게 세워 거기에 매일매일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면 곧 흥미가 사라진다.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어보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적으려고 침대 옆에 늘 노트를 놓아둔다. 사무실에도 목표 노트를 하나 마련해두어 새로운 목표나 더 커진 목표를 적는다. 다음 예는 내가 현재 이루려고 노력하는 목표와 기록하는 방법이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라. 나는 12%가 넘는 높은 수익률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아파트를 5천 채 이상 가지고 있다. 나의 신체 건강 상태는 완벽하다. 내 순 자산은 1억 달러를 초과했다. 내 한 달 수입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나는 12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날마다 커진다. 내게는 훌륭하고 건강한 두 자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은 없다. 나는 바닷가에 대출이 없는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다. 내가 소유한 콜로라도의 목장은 산과 말들이 어우러져 너무나 뛰어난 경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풍경을 갖추고 있다. 나는 멀리서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회사와 훌륭한 직원, 협력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내 아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다. 나는 사회에,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는 내 커리어에 끝없는 에너지와 흥미를 갖고 있다. 내가 출연하는 TV쇼는 인기가 좋아 시즌 5까지 이어진다. 나는 교회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이 해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라고 해서 대학을 가고 특정 종교를 믿는 집안에 자라서 그 종교를 믿는다. 또 자기 가족이 쓰는 언어만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내린 결정이나 그들이 설정한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 5명의 목표를 알려주면 나는 당신 목표가 무엇인지 맞힐 수 있다. 당신과 당신의 목표는 주변 사람과 환경에 의해 조종당한다. 나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동안 받아온 교육이 사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을 고려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워라.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라. 당신에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목표가 크던 작던 뭐든 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항을 잘 생각해 본 다음 자리에 앉아 목표를 적어보라. 그런 다음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날마다 다시 적어보라.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목표를 크게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목표를 작게 세우면 아예 처음부터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할 대비를 갖추지 못한다. 10배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게으르게 살면서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에나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10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운만 좋으면 기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10배의 법칙은 특별한 삶을 일구는 데 집착하고 그 과정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당신의 사업 공식에서 운이나 우연의 개념을 제거한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최근 어느 달 26일에 한 의뢰인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Hey 그랜트, 가게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순 매출 $10,000 이상 올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때 당시 일요일 미식축구 경기를 보다가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혹시 미식축구 경기 보고 있습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난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지금 스포츠 중계나 보면서 일요일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까? 나가서 홍보물을 돌려야죠. 당신이 얼마가 필요하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세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어서 나가서 $10,000가 아니라 $100,000를 버세요. 그러자 그는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라고 답했다. 맙소사. 나는 이렇게 써붙였다. 일요일은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입니다. 신은 자금이 부족하고 휴일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서 TV 끄고 소파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장 나가서 필요한 돈을 버세요. 중산층에서 벗어나지 못해 노예로 사는 삶을 그만두세요. 안정된 부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소득을 창출하세요. 당신 자신과 가족, 당신 가게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 직원도 포함해서요. 그 의뢰인은 자신이 당장 필요한 돈만 구하려고 행동했다. 그래서 일을 그럭저럭 해나갔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중산층 마인드셋은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다. 은행은 그에게 더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신용에 기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의 행동뿐이었다. 이는 중산층에 속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다. 그들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당장 필요한 것만 추구한다. 오늘날 안락한 중산층의 삶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결하고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휴가를 즐기고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은행에 적당한 예금이 있는 상황을 떠올린다. 하지만 역사의 변천에 따라 중산층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계속 달라졌다. 지금도 장소에 따라 의미가 서로 다르다. 과거에는 소장농과 귀족 사이에 계층을 중산층이라 했고 한때는 귀족이 필적할 만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했다. 오늘날 중산층의 의미는 그와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중산층은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육체 노동자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반면 유럽에서 육체 노동자는 노동자 계층에 머문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여들여도 중산층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셋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함정을 만든다. 중산층이라는 목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제공하지 못한다. 중간이라는 말은 평범함이나 보통과 같은 말이며 우리는 이미 보통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산층이 된다는 것은 충분한 연봉을 받는 안정된 직장이 있고 꾸준히 의료 서비스를 받고 좋은 동네에 안락한 집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휴가를 즐길 여유가 있고 퇴직금이 점점 불어나 품이 있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걸 의미한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이 주택시장과 신용이 붕괴되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기존 중산층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기껏해야 과거 성과의 유지나 회복만 바랄 수 있을 뿐이다.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있고 투자는커녕 저축조차 쉽지 않다. 과거에는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냈다면 앞으로는 근처 공원으로 휴가를 가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일까? 중산층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게 느껴지는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가난하지 않은데 감사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중산층보다는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것 같다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달러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리고 미래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1년에 6만 달러를 벌어 세금으로 15,000달러를 낸다고 해보자. 집, 학교, 보험, 음식, 자동차, 병원, 휴가, 저축 등에 이 돈을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일까? 이런 상황이 바람직할까? 중산층이라는 꿈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좋은 목표로 홍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꿈은 좋은 것처럼만 보일 뿐이다. 아니 차라리 커다란 치즈 덩어리가 놓인 쥐도스로 묘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중산층이 사회 경제적 인구층 중에서 가장 많은 억압과 제약을 받는 집단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은 중산층에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적당한 수준의 보상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적당한 안락함이나 적당한 만족감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교육 시스템과 언론, 정치인이 팔아먹은 개념이다. 그들은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앗아가는 헛된 약속이다. 조금만 깨어있으면 진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상위 5%의 부자들이 80조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창출된 돈보다 더 큰 규모다. 당신은 자신에게 다음 단계로 도약할 에너지와 창의력이 있음을 아는가? 그렇다면 당장 행동하지 않고 뭐 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면 위험하고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착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집착하지 않고 위대함을 달성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데려와 보라. 아마 없을 것이다.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개인이나 집단은 그 일을 이루려는 생각에 완전히 집착했다. 예술가든 음악가든 발명가든 사업가든 그들이 달성한 위대함은 집착의 결과였다. 한 번은 누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늘 지금처럼 그렇게 성공과 일에 집착했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10살 때까지는 일단 집착했다. 그런 다음은 25살 때까지 15년간 난 집착하지 않았다. 그 15년간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뒤로는 집착하거나 덜 집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았다. 나는 꿈과 목표에 집착하지 않았던 시절을 몹시도 후회한다. 꿈과 목표를 이루려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다음부터 내 삶은
훨씬 더 나아졌다. 심지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조차도 행복했다. 최근 TV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즈가 인터뷰를 했다. 그 페레즈 대통령은 87세 나이에 지난 18개월 동안 9,900번의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임무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그는 고령임에도 젊고 활기차 보였다. 그의 임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임무에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휴가보다 낫다.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이 증거이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은 이 정서에 동의한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느낀다. 바로 이것이 최상의 집착이다. 부모나 양육자, 교사, 마침내 사회 전체가 집착을 억압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는 아이들에게 목표에 집착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거나 아주 좋다는 인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부터 많은 아이가 자신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그 느낌, 호기심, 강렬함, 뭔가에 몰입하는 타고난 집념이 어른들에 의해 문제가 있거나 부자연스럽거나 고쳐야 될 태도라고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집착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행동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강한 집념을 드러내고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다가 아이들은 어느 순간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으로 뒷걸음질 치게 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우주에 갈 수 있었을까? 리더들이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떤 국가가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 뛰어난 리더 중에 사람들의 꿈을 물타기 하고 되든지 말든지 식의 태도를 기르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당연히 없다. 당신의 팀원이 멍하고 무기력하고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결과와 승리에 집착하기를 바라는가? 집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행동에 올인하고 모든 기회에 완전히 전념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많은 사람은 올인이라는 말을 포커 용어로 알고 있다. 올인은 포커 플레이어가 돈을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진 칩을 한 판에 전부 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판돈을 모두 딴다. 물론 여기서 돈이나 칩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배팅, 노력, 창의력, 에너지, 아이디어, 끈기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은 포커판의 칩과 다르다. 당신의 인생에서 행동이라는 칩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또한 어떤 일에 전념한다고 해서 에너지와 노력을 다 써버리는 법도 없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칩은 당신의 마인드셋, 행동, 창의력이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올인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올인할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대부분 올인하는 마인드셋을 경계한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고 배운다. 큰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그렇지만 이런 마인드셋은 당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이 물질처럼 재생 불가능하고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다. 물론 인생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는 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지 횟수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거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펜스를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배트를 휘둘러 공을 맞히지 않는다면 홈런을 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올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다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들어봤을 것이다.
이 우화의 교훈은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갔기 때문에 성공했고, 토끼는 급하게 뛰어가다가 금방 지치고 오만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다. 이 우화는 거북이가 되라는, 즉 목표를 향해 천천히 꾸준히 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만일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가진 또 다른 주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 주자는 토끼와 거북이를 압도해 경쟁 자체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우화의 제목은 압도하라, 이게 되지 않았을까? 토끼와 거북이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목표에 접근하라. 처음부터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경주 내내 그 속도와 끈기를 유지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기억하라.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당신의 에너지나 창의력을 모두 써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일도 결코 없다.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다르게 보고 거듭해서 전화 걸고 마케팅하고 전략을 끝없이 이용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패가 안 되면 다른 패를 던지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창의력, 끈기를 맡겨놓은 은행이 그것들을 계속 새로 채워주는데 올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근 한 세계적인 기업이 미스터리 쇼핑 캠페인을 수행해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다. 판매 과정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미스터리 쇼핑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해 세일즈와 서비스의 질, 고객 응대를 비롯한 직무 수행 수준, 규정 준수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비즈니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 방법의 일종이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문제가 가장 많은지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500개가 넘는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는지 조사했다. 놀랍게도 우리가 방문한 지점의 63%가 고객에게 제품 구매 제안을 아예 하지 않았다. 우리가 고객을 가장해 물건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말이다. 이 회사는 제품 교육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과 그들의 영업팀은 제품을 몰라서 팔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실패와 거절이 두려워서 올인은 고사하고 포커판에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객이 방문하거나 고객을 방문해 제품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제품 홍보와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아예 접는 게 좋다. 사회는 우리에게 고객이나 기회를 만날 때 올인하지 말고 안전하게 접근하라고 가르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가르침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세일즈맨의 성공률을 반영하는 이른바 세일즈 마감률, 판매 제한 건수 대비 거래 성사 건수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나는 어떨 것 같은가? 나는 만나는 모든 고객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마감 비율은 가장 낮지만 실적은 반대로 가장 좋다. 올인하라. 얼마나 자주 판돈을 날리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칩을 재충전하고 다시 판에 뛰어들 뿐이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 칩은 언제든 무한정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물건을 팔기 위해 당신이 올인한다고 해서 무슨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물론 고객을 놓칠 수도 있다. 고객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 고객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떤가? 당신에게는 여전한 무한한 자원이 있고 다음 고객에게 또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올인할 때 그 접근법만 달리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명작은요,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그 두 번째 이야기 완결편이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공 안내서 이 10배의 법칙,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네, 적당히, 편안하게, 워라벨 이런 표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압도적이어야만 한다. 네, 벌써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토요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